총선 50일 남았습니다. 여론 지형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여론조사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막 버벅거리냐? 아니, 힘들어. 아니, 김준일 왜 평론가예요?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제가 소속돼 있던 뉴스톱을 제가 떠났고요. 지금은 그래서 뭐 잠시 이제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총선 이후에 이제 선거는 지금 바쁘니까 하고 선거 이후에 조금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뭐 이런 거를 하려고. 유튜브? 아니 뭐 유튜브가 목적은 아니고요. 유튜브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구나. 이제 이런 약간 동종업계 이렇게 겹치면 캐릭터 겹치면 안 되잖아. 나는 이런 거 안 해. 그래. 이런 거라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우리 장윤선 그 편의점주가 하시는 이런 거는 이런 방향은 아니고요. 뭐 다양한 뭐가 좀 의미 있는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새로운 모색이라고 하니까 신당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야. 히말라야 진짜 정치하려고 히말라야 갔다 왔는데. 히말라야. 야 문재인의 길을 걷는 거야? 뭐 이런 누가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정치하시려는 분들이 그러네. 심지어는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히말라야를 갔을 때 같이 그 세르파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갔던 그 벅타라는 친구예요. 같이 갔었어요. 그 친구가. 뭐래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라고. 친문계 화이팅 이렇게 벅타가 친문계 히말라야에서 친문계 화이팅 이렇게 얘기했어. 친문계 화이팅 얘기했어요. 벅타가. 하여간 재밌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딱 50일이에요. 50일이면 이게 좀 선거가 보이는 시간인가요? 50일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윤희용 센터장 얘기해 주세요. 50일 되면 이제 선거전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요한 정당 지지율이 별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원래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유권자들은 이제 정치적인 의견이 없거나 모름뭉답친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50일 되면 정보들을 계속 이제 얻게 돼서 그럼 이번 다가온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지라고 하는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원래 그런 시기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약간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정당도 있어서 매우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거에 특히 이제 총선을 봤을 때 이제 세 번은 보통 얘기해요. 이제 2달 전 60일 그리고 이제 한 달 전 그리고 2주 전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여론조사 지지율들이 어떻게 좀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번 선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일정이 좀 다 뒤로 늦춰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은 60일을 보던 게 지금 이제 50일을 보는 거가 비슷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크게 보면 이제 공천 지금 한창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공천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들 이런 것들이 최종적은 아니지만은 1차적으로 내려지고 여기에서 큰 틀은 좀 잡히는 분위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 전, 2주 전에 두 번의 더 변곡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든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생기든 어쨌든 아직 완전히 흐름이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큰 틀에서의 지금 선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양당 공이 이제 긴장이 증폭하는 시즌으로 계속 접어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과거에 비해서 변함이 없는 편인 거죠. 지금 갤럽하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상승세라고 봐야 됩니까? 상승세로 단정하기는 이제 이른데 왜냐하면 오차 범위 내 이제 변화이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이제 이것을 보는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여권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멈췄다. 또 일부 조사에서는 또 상승폭이 제법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아마 이제 여권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이제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KBS 대담에서 어쨌든 언급을 이제 한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는 이제 미흡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제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일부 보수층 등에게는 어쨌든 미흡하지만 언급을 한 거 아니냐.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잘한다라고 하는 원래의 성향을 표출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기류들이 좀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또 많은 조사들이 나올 텐데 네. 뭐 최근 이제 2, 3일 전 나왔던 것보다 하락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설 연휴 전보다 떨어진 건 잘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그 대통령 지지율은 사람들한테 이미 흥미 요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그 선거 국면에서 사라지다시피 했고 그 여당의 당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으로 그림이 교체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이거를 기정사실로 보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제일 중요하다. 물론 국민들도 그 정도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정당 지지율 같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요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계속 좀 앞서고 있다. CBS 노컷뉴스 KSOI 조사 어제 발표된 조사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그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7.2, 리얼미터도 39.1,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39.1, 그 더불어민주당이 40.2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갤럽도 비슷합니다. 네. 갤럽도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어요. 이게 좀 오래된 현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마다 네. 약간의 그 표집에 좀 편차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가장 네. 안정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갤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중도층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열 기간이 필요해요. 이 변화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ARS는 좀 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네, 좀 있는데 지금 한 주 만에 네. 지난주 그러니까 37대 31로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6%포인트 앞섰거든요. 맞아요. 6%포인트면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3 갤럽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의 레인지가 네. 이를테면은 37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34에서 40까지 나오는 거고요. 네, 정당 네, 지지율이. 네, 민주당은 31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29에서 네. 34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34까지 이제 겹친다라는 게 네.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정당 지지율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이 선거 총선에서 유의미한 지표냐를 가지고는 논란이 있어요. 네. 저는 정당 지지율이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논쟁도 벌이고 막 조기숙 교수랑 그랬던 사람입니다. 네. 다만 총선이 점점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네. 가까워질수록 정당 지지율은 매우 유의미한 지표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네. 결집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각자 마음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네. 자, 지난해 10월 둘째 주에 있었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그때 당시에 갤럽 기준으로 정당 지지율이 34대 34였어요. 네. 하지만은 17.15%포인트 격차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당 지지율이 크게 의미가 없고 예. 중도층이 각자 결집한 거 말고 중도층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이슈에 어떤 거에 발화가 됐느냐가 맞아요. 중요하다고 본다라면은 예. 지금은 정당 지지율을 무시할 수 없다. 네. 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보수가 과표지 됐든 아니든 전체적으로 모든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더 높은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상승세, 민주당 하락세인 거는 명확합니다. 네, 어떻게- 이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나왔던 그래프 있잖아요. 네.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와 리얼미터 네. 조사 결과 그래프 이제 있었는데요. 예. 이제 어제 이제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 KSY CBS 노컷뉴스 조사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격차가 큰 거 아니냐. 크다. 그래서 뭔가 표집에 좀 문제가 있다. 이전과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44.3, 네. 더불어민주당이 37.2여서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보수 응답자들이 좀 우리가 문항을 물어보거든요. 네. 마지막쯤에 네. 당신의 이제 정치적
이념 성향은 어디에 가깝냐라고 물어봐서 스스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주관적 이념 성향이라고 불러요. 그 문항을.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보수다, 스스로 중도다, 나는 이제 진보다 이렇게 한 사람들 이제 수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많은 조사들이 원래 보수 응답이 비율이 높아요. 그렇지만 좀 더 높은 측면이 이제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조사들도 사실은 그 흐름에 있어서는 유사한 흐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 약간 변동된 흐름들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묶어서 이제 올려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월부터 지금 이제 한 어제까지 볼 수 있는 것까지 한 거예요. 모든 작년 조사를. 2023년 10월 30일부터 그 지금 24년 2월 15일. 그렇죠. 보시면은 자동응답 전화조사요. 이거는 그 뒤에는 이제 전화면접조사 구분을 해서 이제 했는데요. 지금 보면 쭉 거의 뭐 빨간색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니까 추이로 봐서는 변동이 크지 않고 또 이제 파란색이 되게 위에 있는 게 많으니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설 직전과 직후 조사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서는 빨간색이 좀 위에 있고 민주당이 좀 아래에 있는 흐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게 한 4-5개, 대여섯 개 정도 조사가 있거든요. 또 하나 전화면접 조사 그래프가 하나 더 있죠. 한번 바꿔주실래요? 전화면접 조사 그래프 또 하나 그래프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자동응답 전화조사고 또 하나는 전화응답 조사. 조사가 이제 그래프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나오면 한번 볼 텐데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응답이나 전화면접이나 두 개 다 추세는 비슷하다. 추세 최근에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좀 높은 흐름들이 있어서 이게 딱 이제 한두 개 조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단언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4개, 5개 정도의 조사들이 이렇게 일관된 흐름을 보이게 되면 이런 이제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약간 지금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당에 대한 이제 인식에서 일정 부분 좀 유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희용 센터장이 분석을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해서 봤더니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직접 그 분석해서 봤더니 실제로 국민의힘은 처지고 국민의힘이 상승세고 민주당이 처지는 여론조사가 확인이 된 거다. 이거 민주당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게 조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추이 비교는 이제 같은 조사 기관이 같은 회사에서 한 걸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 게 모범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여러 조사기관들이 섞여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전화면접 조사 나오잖아요. 이거 전화면접 방식은 똑같은 걸 구분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래서 봤더니만 쭉 이것도 이제 자동응답 전화조사 결과랑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그 격차가 좁아지거나 국민의힘이 높은 전화면접 조사.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와 그러면 자동응답 전화조사 결과에 무슨 차이가 있냐?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중도층이나 뭐 정치에 이제 관심도 떨어지는 분들도 좀 표집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까지 포함이 제대로 된 조사에서 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네. 다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니까 정비를 다시 해서 하면 뭐 다시 복원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캠페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캠페인에. 그래서 뭐 어떤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향은 유권자들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상관없고 나중에는 다 사실은 복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낙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선거 캠페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정도로 변화되느냐? 그러면은 정확한 비율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선거에서 고정적으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선거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만큼의 네. 충분한 유동층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최근에 선거들은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하는 것들이 네. 있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중도층 그거 허상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허상 아니고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선거 결과를 뒤바꿔요. 아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하더라도 네. 거기가 스윙부터 지역이에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는 세 지역구 공이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줬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나왔을 때 다 졌어요. 모르게.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만 하더라도 동마다 조금 편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다. 그러면 여기가 민주당 텃밭이냐 국민의힘 텃밭이냐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스윙부터 지역이다. 이런 데가 수도권에 너무 많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캠페인 전략을 이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이게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상당한 위기 상황에 왔다. 아니, 근데 제가 요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 달콩이님께서 근데 여론조사 꽃은 왜 이렇게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 여론조사에 하나하나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뭐 여론조사 꽃이 어떤 거는 굉장히 뭐 이렇게 미디어 토마토 이런 것도 민주당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제일 안 나오는 게 MBS 전국 네. 지표조사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그거 뭐 보수 과표집이네 아니네 이런 네. 얘기 있지만은 추세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윤희용 센터장께서 지금 저거 가져오신 거가 저게 그러니까 일종의 메타 분석이에요. 메타 분석. 메타 분석. 저거가 어떻게 했냐면은 MBC가 지난 대선 때 네. 각종 여론조사 다 합쳐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추세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타 분석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개별 그런 것들은 여론조사는 다 뭐 과표집도 보수 과표집, 진보 과표집 뭐 다 있잖아요. 이거를 대체적으로 이 샘플을 이 정도로 다 합쳐가지고 하면은 샘플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오차 범위가 굉장히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어요. 메타 분석의 장점이 어쨌든 개별 여론조사보다 오히려 추세선을 보는 데는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의 하락세는 개별 여론조사 꽃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세는 명확해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준비했던 거 요청드렸던 거 하나 있거든요. 그 갤럽 거 한번만 보여주세요. 예. 네. 그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거 보통 요거 선거 결과 기대. 그거부터 띄워주세요. 4월에는 질문이 국회의원 있어요.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귀하는 이번 15페이지. 선거에 대해 요겁니다. 요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동안은 여당 다수 당선, 야당 다수 당선만 물어봤는데 제3지대까지 넣어가지고 지금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2월 셋째 주 진한 색이 보면은 국힘이 여당 다수 당선이 36, 그리고 민주당이 31, 그리고 제3지대가 18인데 1월 넷째 주에 보면은 국힘이 33이었어요. 3% 포인트가 올랐고요. 민주당은 33에서 31로 2% 포인트 빠졌고요. 제3지대는 6%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는 더 많이 빠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 이낙연, 이준석 양쪽이 이제 쪼개지기 때문에 아예 더 이제 기대감이 확 사라질 거고. 11시 기자회견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고 그건 결별하는 건 이미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지금 이 트렌드를 본다라면은 이게 지금 아주 제3지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민주당의 하락세가 굉장히 완연하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오히려 이게 좀 강력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은 내가 투표를 하는 거를 상정을 하고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당 지지율이 변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안 변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한 2주 전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이것까지 변하고 있다. 여당 지원론, 야당 지원론 요게.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같은 갤럽 조사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민의힘이 지지할 의향이 있다 42, 그리고 민주당이 36, 정의당이 11, 개혁신당 15. 이거는 지지하겠다라가 아니라 지지할 의사가 있고 여기까지가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 앞에 의향이 있다와 뒤에 의향이 없다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향이 있다는 쉽게 말하면 하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특별 뭐 이건 후보별로 다르겠지만은 42%는 사실상 찍겠다라는 거고 의향이 없다라는 사람이 국힘은 50이잖아요. 그러면 상한선이 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를 이렇게 그냥 완벽하진 않지만은 국민의힘 후보는 42%의 득표율에서 50% 득표율
레벨까지 간다라고 보면 예. 민주당은 하한선이 36이고요. 반대가 54잖아요. 그러면 상한선이 어딘가요? 46이에요. 그렇죠. 예. 민주당은 36에서 46 정도로 좀 레인지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개별 후보마다 경쟁력이 있으면 더 올라가고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인지 자체가 국민의힘이 하한선도 높고 상한선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1월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국힘 지지가 39, 민주당 지지가 40이어서 민주당 지지가 좀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42대 36으로 역전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여론조사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이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캠페인 전략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일단은 이런 겁니다. 왜 그러면 여론조사 지형이 이렇게 민주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름이 잡히고 있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의 공천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그 파열음이 적어요. 그리고 예상 의회에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 공천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비윤계들 다 쳐낼 거다. 그 자리에 검핵관, 용핵관들이 다 차지할 거다. 이랬는데 실제로 현역들은 상당히 뭐 경선을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일종의 돌려막기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율하고 있고 물론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TK가 아주 큰 폭탄이 남아 있고 TK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따라서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오늘 보면 박용진 의원이 10% 하위 10%에 포함이 돼서 재심 신청하겠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그 김용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사선의 영등포 을인데 탈당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뭐 그 소위 얘기하는 비선 모임을 통해서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다. 비명계들이 그 대상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문제 아직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정당이라든가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이제 그것이 기사화되어서 보도되어서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하는 것이 대중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는 이제 철두철미해서 이제 고정적이어서 영향 안 받는 분도 있지만 영향 받는 분들 충분히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난 한 달 정도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고 선거 캠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지난 한 달 동안은 여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만 대중에게 전달됐고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네. 하지만 민주당의 뭐 이렇다 할 메시지 대중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네.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이제 대중이 받은 거고요. 이 정당 지지라고 하는 것은 네,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해서 그럼 나는 어느 정당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네. 그냥 편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얘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게 상당히 어쨌든 이제 제약이 됐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 예. 왜냐하면 뭐 현 정부가 일을 잘 못하거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서 그 지지 표출이 좀 수월해지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 예. 또 이제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해라고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것들을 판단하에서 이제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네. 만약에 이제 또 한 가지 물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뭐 공천을 한다. 네. 근데 이제 잡음이 나냐 잡음이 나지 않냐 이제 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잡음은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네. 어떤 잡음은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예. 일반적으로 예. 이제 과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천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것이 주류의 희생이다. 또는 권력의 희생이다. 네.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 용산 출신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네. 좀 희생시킨다. 네. 라고 하는 흐름들. 그 주류와 어떤 권력 네. 또는 어떤 실권자에 가까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공천으로 가면서 잡음이 있다. 네.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소외되어 있는 어떤 세력 네. 또는 정적이나 경쟁자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물갈이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 효과는 사실은 네. 물갈이의 효과가 충분하게 대중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아마도 이제 어떤 쪽에서는 네. 물갈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변화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특성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과거 총선들을 보면 있는 것이니까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물갈이를 상당히 많이 하고 불출마도 많이 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은 네. 이제 그렇게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효과가 지표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페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캠페인에 대해서 평가를 뭐 물어보셨는데 네. 수정해야 되냐? 네. 캠페인이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캠페인 자체가 없었어요. 민주당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있었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선거 캠페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네.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 수 50명 감소해야 네. 된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뭐죠? 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 갑자기 특권? 아니 네, 뭐 내려놓기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의원 정수 축소 이런 의원 거? 정수 축소 저는 그게 말이 안 되고 늘려야 네,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뭐 네.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네.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은 틀렸다 얘기만 하지 우리들이 뭘 하겠다라는 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캠페인이라는 것 자체가 네. 아예 민주당은 전무했다. 딱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원툴이었고 네. 김건희 디올백 투툴이었네. 투툴. 이제 정권 심판론가 이제 김건희. 네. 요거를만 얘기를 했지. 예. 다른 이재명 대표가 이를테면 정치개혁에 예. 대해서 뭐를 예. 얘기를 한 게 있나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아니 뭐 예. 그래도 의사 파업 의사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뭐 400명안 이런 것을 어제 발표하기도 했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판원 짠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지금 지도부가 네. 뭔가를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가지고 기사화를 하고 화제를 일으키고 이게 이제 뭐 찬반이 붙고 이런 게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별 사안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그랬지만은 네. 유일하게 제가 좀 높이 평가했던 거는 그 이제 저출생 문제에 네, 있어서 네. 이제 뭐 집을 이제 뭐 네, 이렇게 네. 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근데 그날 또 이제 국힘이 같이 발표하면서 김이 좀 빠지긴 했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너무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네. 정권 심판론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어쨌든 30% 중후반대 머물고 부정평가가 50% 중후에서 60%에 머무는 거에 네. 너무 안이하게 머물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균열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거기에 여기에 좀 심각함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캠페인을 지금 보관을 가지고 있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참 뭐 이슈는 이제 선거 캠페인에서 이제 이슈는 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해요. 주도하거나 네. 전면 반대하거나. 예. 아니면 뭐 비스무리하면 아예 얘기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야지 이제 전선이 생기고 각이 생겨서 이쪽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 네. 저쪽은 저런 말을 하구나. 난 이쪽을 호응해. 저쪽에 호응해. 이제 이게 생기는 것인데 이쪽에 큰 데 있는 데서 일부분을 찬성하고 뭐 이러면 이제 이슈가 안 되는 거고 네. 전선이 안 생기는 것이고 근데 지금 뭐 야당도 뭔가 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 확대도 사실은 2,000명을 확대한다. 네. 그러면 뭐 전면 반대하든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500명이야. 뭐 이러면 400명이야. 이러면은 이게 뭐 사실은 예. 논쟁이 될 사안은 아닌 것이니까 예. 그런 부분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캠페인이란 게 무엇이냐. 예. 캠페인이란 것은 사실 뭐 다양하게 선거 운동인데 그렇죠. 그 정당이 네. 또는 그 후보가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렇죠. 예, 이번 선거는 뭐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기득권 정치를 계속하느냐 이제 혁신 정치로 네. 가느냐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데 저는 미래 세력입니다. 네. 저는 혁신 세력입니다. 저쪽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네. 과거 세력입니다. 낡은 세력입니다. 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선거에 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정답이 그러니까 네. 미래로 가는 선거는 미래 세력이잖아요. 네.
나인 거예요. 상대방은 오담. 이 세 가지를 선거 기간 내내 여러 가지 표현의 변주들 또는 이제 어떤 행보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중이 이제 설득을 받는 것인데 네.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네. 양당이 이제 맞부딪혀 싸우는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거는 정치는 스포츠와 같아라고 전쟁과 같아라고 얘기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스포츠와 전쟁은 맞부딪혀 쳐가지고 KO 시키면 돼요. 근데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네. 관객이 제3자가 있는 거예요. 네. 관중석에 있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그 대중의 공감을 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다, 뭐 힘이 센 것 같다. 예. 그렇지만 대중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공이 지적해 주시는 게 일종의 이제 의제 설정 능력. 그러니까 전국을 주도하면서 이슈를 끌고 나가면서 선점하고 독점하면서 우리 이런 선거 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석을 과반 이상을 준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이런 정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메시지 파워가 너무 좀 언론이 안 써주는 면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수 언론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은 언론이 문제다.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언론은 늘 문제였어요. 언론은 늘 상수야. 그러면 이 문재인 언론을 돌파하기 위한 자기들의 대안이나 이런 게 좀 마련이 됐어야 됐는데 그게 좀 미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의제 설정 능력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공천 잡음. 그 저당은 그 소위 얘기하는 비윤이라고 하는 누굽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 종로구에 그냥 공천을 단수 공천을 해줘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박용진 비명계는 그냥 이렇게 되면 경선에서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경선 신청하겠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안의 솔루션을 못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 기울어진 운동장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게 노무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있고 아니 얼마나 많은 미약하더라도 아직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보수 매체들이 저렇게 떠들면은 네. 저 사람들은 다 이를테면 저거를 보고 네. 저렇게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야. 네. 나만 깨어있어. 쟤들은 다 우매해. 이것만큼 오만한 얘기가 어딨나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만한 관점이에요. 그거는 저들도 판단을 합니다. 저들도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놀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매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하는 걸 내요. 네.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냈던 리포트를 보면은 네.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 정치 시사 포함해서 뉴스를 본다라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에요. 52%. 근데 전 세계 평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예요. 무려 20%포인트나 높아요.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물론 여기에서 물론 기존에 뭐 MBC가 하는 유튜브도 있었고 이렇게 독립적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보를 취득할 만한 루트는 정말 많고 각자 독립적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지금 계속 얘기를 민주당이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선거 안 하겠다는 거. 그거를 이겨낸 노무현 그 어려운 진짜 어려울 때 이겨냈던 노무현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죠 공천 문제 하나하고 이제 전략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공천이 이렇게 파동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수습이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공천이 이게 수습이 될까 지금 민주당이? 첫 번째 네. 공천이 지금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습이 안 된다?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수습해야지. 아니, 그건 이재명하고 저기 네. 박찬대 최고위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성호 저기 좌장한테.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전 뭐 박용진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박용진이 하위 10%일까? 박용진이 국정감사에서 활약하고 의정활동 법안 발의하고 그동안 언론 인터뷰 나가서 뭐 이재명을 비판했을지언정 당을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하고 그동안 했을 때 하위 10%라는 거는 친명도도 안 믿을 겁니다.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한번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딱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이게 세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든 민주당이든 공천 파동이 세게 나면은요. 네. 이게 뭐 무슨 캠페인이고 이거고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지금 가기 직전에 있다 민주당이 지금. 뭐 승복하겠나요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박용진이 10%라는 어떻게 될까요? 거? 네. 네.
뭐 부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물론 이제 그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아마 평가하는 것 중에는 이제 당의 뭐 기여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당의 충성도, 네. 기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가 제법 있을 거고 네. 그래서 했을 텐데 뭐 가장 중요한 정치권의 얘기일 텐데 이 팩트는 중요한 것이 네. 아니라 네. 대중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중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네. 없는 사실도 정치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진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정치적 사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대중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거에서 이제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에요. 네, 여야가. 예, 왜냐하면 여당이 좀 느리고 평가받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하는 거고 야당은 기민하게 권투로 하면 정말 주위를 돌면서 잽을 계속 날릴 수 있고 이번엔 여기 해볼까 저기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원래 이제 모습인 거예요. 왜냐면 야당이 도전자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보게 되면 여당이 도전자 같아요. 여당이 계속 야당을 공격하고 아주 기민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야당은 대응이 공세가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도 잘 이제 대중에게 전달은 안 돼요. 할 수 있을 텐데 대중에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어서 근데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입장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선거에서 이제 보면 지역에서도 이 사람을 찍을까 저 사람을 찍을까 A냐 B냐 이렇게 하면 둘 다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역한테 어려운 거 뭐냐면 이 사람을 한 번 더 시키냐 마냐. 선거 프레임이 그렇게 전달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현역 상당히 힘든 선거를 치르거든요. 평가를 받는 것. 근데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정부 여당이 사실은 평가받는 거잖아요. 권력을 받고 이제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많은 국면에서 봤을 때 선거 전개가 야당이 주로 평가를 받는 상황. 여당이 창을 갖고 공격하는 양상. 야당이 이제 방패를 갖고 방어하는 양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야당은 정비를 소속히 해서 다시 이제 뭐 원래 모습들을 보관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제 상황이 됐겠죠. 지금 이 여론조사가 뭐 남은 기간 완전히 고정으로 간다 이렇게 단언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이제 변화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 공천이 또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호남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호남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것은 지금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타보이스에 의뢰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실제로 어떻게 표심이 드러나느냐 그걸 분석한 건데 저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호남의 어떤 좀 독특한 민심들을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저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2016년에 국민의당이 전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보궐선거로 송갑석 의원이 이제 돼가지고 광주에 재선 의원이 송갑석 빼놓고 그것도 보궐선거로 한 명 빼놓고는 다 초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광주 호남의 이게 갈증은 뭐가 있냐면은 큰 정치인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이 없고 그러니까 큰 정치인에 대한 오히려 갈증이 예를 들면은 같은 당 다른 인물이 당선될 만한 사람을 좀 더 찾는 경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지역구 챙기고 짜잘하고 이게 아니라 왜 큰 이런 거를 못 하느냐라는 그런 것도 좀 이제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론에 비해서 같은 당의 다른 인물을 당선을 시키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의 정서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좀 뭉쳐가지고 이를테면은 지금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계속 강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이를테면은 탈당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었지만은 지지세가 안 나오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호남이 잘못하면 기로에 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이 공천의 상황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거 호남은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노무현을 우리 그러니까 호남 사람이 아닌
사실은 부산에 노무현이지만 노무현이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죠. 이렇게 밀어줬다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분열하면은 좀 힘들겠다라는 건데 그 경계선상에서 만약에 지금 당이 세게 만에 탈당을 하고 호남 만약에 여기 뭐 광주 분들이나 여기서 탈당을 해가지고 하면은 대안적으로 이재명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는 순간 민주당이 세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되게 제가 보기엔 지금 위험 신호에 위험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광주 출장을 이제 저희가 다녀왔는데 광주에서 지역 민심을 들었는데. 그 민심 이전에 그 저는 이제 광주 갈 때마다 참 마음이 그런 게 대구에 내렸을 때 하고 광주 송정역에 내렸을 때 그 딱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발전 정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지역 발전에 대한 소구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 가보면 굉장히 강남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소소도시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 민주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한 게 뭐야? 이런 것 때문에 늘 심판 여론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고, 실제로 광주 전남 지역의 정치인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성적으로 좀 말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광주 민심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라는 대의 이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람 보고 인물 보고 판단하겠다 평가하겠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방금 이제 띄워줬던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이게 이제 의미를 보자면 이제 이런 거죠. JTBC 여론조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이제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과 그다음에 연두색,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영남과 대구 경북과 광주 전라 호남에서 이제 지금 현재 소속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광주 전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하는 기류가 충분하게 많은 거예요. 네. 그죠? 그렇지만 현재의 의원보다는 다른 의원, 그러니까 물갈이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류가 높은 것을 이 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반면에 TK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39% 28%니까 네. 국민의힘 이제 소속 후보가 지금 거의 다 이제 의원이니까 네. 대부분 의원이 전부죠.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현재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됐으면 좋겠다가 39%로 물갈이 28%보다 높은 것이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거만 놓고 본다면 네. 현역 물갈이 여론은 호남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더 나가게 되면 만약에 이탈이 되어서 어떤 후보들이 나왔을 경우에 TK에서는 그래도 원래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호남에서는 이탈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제법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도이거든요. 이게 물론 개별 지역에서는 각 후보들의 경쟁력들과 연관돼서 이제 다르긴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네. 다만 이제 이것이 뭐 지난번 국민의당 돌풍 때 흐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아니어서 뭐 전면적으로 호남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남에 비하자면 이런 기류들이 일정 부분 이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공천도 좀 정교하게 할 필요성을 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TK 수도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호남 지역 공천 말씀드렸는데 TK 같은 경우는 그러면 파열음 없이 계속 갈 거냐. 물론 그 25개 가운데 윤재옥, 추경호, 이만희, 정의용,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친윤계들은 대체로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좀 애매한 분들, 말씀이 없었던 분들, 주호영 의원 등을 비롯해서는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다선이든 상관없이 경선에 대한 부담은 국회의원들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TK는 파열음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냐,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인 거냐,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뭐 윤재옥 단수 받을만 하죠. 그러니까 뭐 이분의 어떤 의정 능력이나 그런 걸 떠나서 윤재옥을 그러면 경선에 붙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추경호도 뭐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만희도 그렇고 정의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뭐가 됐든 경선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불복을 할 경우에는 그 네. 지역구에 못 나와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 뭐 저 취재 저보다 더 잘하시고 그러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큰 기조는 얘들이 이인재 방지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얘들이 그렇죠.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네. 튀어나가가지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서 저 찬성하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그 큰 기조가 지금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전 것에 대해서 네. 본인이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당의 장점은 어쨌든 나눠줄 자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네. 뭐 공기업 감사도 있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운용의 묘가 있기 때문에 네.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예. 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 여기 예. 있으면서 예. 다음 기회를 보는 게 예. 훨씬 더 이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예. 뭐 이게 최선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잡음이 생각보다 덜 나는 공천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 국민적 여론이 사실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긍정평가가 높겠죠. 그렇지만 못하기 때문에 민생이 매우 어렵고 우리가 사과 하나도 제대로 사먹을 수 없는 나라에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지난번에 뭐 정부 비축 물량 풀었다고 그러는데 다 어디다 푼 거예요? 마트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야당이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견제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의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생긴 여러 가지 의제 선정을 못하죠. 그 다음에 공천에서 파열음 계속 생기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의제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타협 없다. 오늘 대국민 설명 직접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가 사라졌어요. 민주당의 암지 저희가 앞서 이제 의대 정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의사들과 비타협 정신으로 싸울 때 결국 이 의사들의 기득권을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거 짧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전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리얼미터 보면 3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눈에 안 보이는 거하고 의대 정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의대 정원 문제는 75에서 80%가량을 증원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네. 특히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하는 게 좌절이 되면서 그때 상당히 사실은 국민들이 빡쳤어요.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솔직히. 네. 야, 이게 뭐라고 3,056명에서 3,456명으로 늘리는 것도 이렇게 못해라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전 정부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어제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증원 실패했지만 본인들은 밀어붙여서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약간 싸움을 유도하는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총선용이죠. 총선용이에요. 네. 그리고 2,000명을 3,056명에서 5,056명으로 지금 만들겠다. 갑자기 만들겠다. 60%를 갑자기 정원 늘리겠다. 네. 이거는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이때는 임상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뭐 맨날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고 2020년에도 의협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은 네. 2,000명은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너 그럼 반대하는 거야? 이런 이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지금 가고 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지난해 여름에 얘기 나왔는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총선용으로 좀 뒤로 밀어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예. 예. 의대 정원 필요합니다. 반드시 의대 정원을 해야 되는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쓸 거냐? 예? 어느 의사를 늘릴 거냐? 공공 필수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확인됐던 것처럼 필수 인력, 공공 필수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공공의대 같은 거 설립을 해서 그 지역에서 확실하게 뭐 지역 의사제 같은 걸 해가지고 10년간 그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전부 의대 정원해서 피부과 성형외과 해서 돈만 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가 전략의 비전 속에서 의대 정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필요 없어. 2,000명. 좋아, 빠르게 가. 이런 컨셉이면 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토론이 필요한 영역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100분 토론한대요. 그래서 오늘 토론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오늘 100분 토론 한다는데 여기 야당이 있습니까? 야당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만나는 거니까 이러면 또 소외가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네. 총선 이제 고려가 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좀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저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어쨌든 호응하는 이슈를 사실은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분위기 반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도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아마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할 테고 네. 일정 부분 사실은 갈등이 있어주는 게 그런 효과를 키운 큰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스무드하게 네. 우리가 얘기하는 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대중들이 네. 느끼는 네. 인식은 네.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는 못했는데 또 반발도 있고 한 상황들을 뚫어내서 해결했다. 윤석열이 해냈다. 그러면은 이제 평가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갈등 요소가 증폭되고 폭증하고 막 의대 지금 뭐 다 전공의들 다 뭐 사표 내고 안 나오고 지금 당장 그 수술 받아야 되는 분들이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해결해 버렸다라고 하면 그게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외피로 보면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신당, 개혁신당. 두 가지. 그러니까 보면 조국신당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꽃도 그렇고 오늘 발표된 메타 보이스가 지금 어디 거죠? 예,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 흐름 계속 갈 거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개혁신당부터 얘기할까요? 아니요, 조국신당부터 먼저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당이 나왔을 때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잘 나와요. 그게 뭐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 신당, 뭐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정치인의 이름을 넣는 것과 그리고 실제 창당이 돼가지고 그 정치인의 이름이 빠지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2015년에 안철수가 탈당한 해 만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안철수 신당 돌려보면 15에서 20 나왔어요. 근데 안철수가 막상 국민의당 창당하니까 8%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 기대감이 많이 투영이 되는 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게 일관되게 유지되느냐를 봐야 돼. 지금은 어쨌든 약간 이게 정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예를 들면은 제3지대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진보 진영도 그렇고 제3지대가 정돈이 안 된 상황이니까 굉장히 조금 조국신당이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장기 추세를 봐야 되는 것 같고 개혁신당은 우리 김용남 정책위원장 오셨으니까 뭐 잘 물어보시겠지만은 일단은 갈등 요소가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새로운 미래가 이제 갈라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쟁자가 여러 개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자잘한 이런 정당들이 조금 많아졌을 때는 이 큰 흐름을 주도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먼저 실제 예상보다는 조국신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추가 조사들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할 텐데, 이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범진보 성향층에게 평가를 받느냐, 이제 그것이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면다고 만약에 할 경우에 그러면 아마도 이제 그 얘기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친문적 성향이 있는 유권자들이 이제 이탈 가능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국신당 사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을 잘 수습을 해내서 민주당을 도구로 한 정권 심판 선거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들을 만들어낸다면 그 기류는 이제 적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혁신당 저는 아무튼 이제 아직 제3신당에 대한 기류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쪼개질 경우에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특정 정당이 뭐 지난번 국민의당처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합의 100%라는 거. 100%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아닌 거예요. 나 열심히 한다고 내 점수 계속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정당 지지율은 누군가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당 지지율에서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양당이 한 37, 8%씩 보인다. 40% 가깝게. 그러면 한 10%는 응답을 안 해요. 어떤 조사에서도. 아주 임박하지 않으면. 그러면 10% 정도 내외를 갖고 여러 정당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넘을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양당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가느냐 아니면 추가 상승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당이 좀 하락하느냐 이것이
제3정당들의 지지율에는 직결되는 사안이거든요. 실제 캠페인도 제1당과 2당의 정치 불신, 기성정당에 대한 불만, 이제 그것에 대한 폐해 네. 이것들 대중이 인식해야지 제3정당의 주목도 올라가는 것이니까 네. 1당과 2당이 정신 차리고 쭉 가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가 살아나느냐. 그래서 아마 제3정당들에게는 예. 1당과 2당의 위성정당 만드는 시기가 예.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때의 정치 불신이 일정 부분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의 흐름을 올라타느냐. 이것이 아마 제3신당에게는 매우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열정을 다해서 뜨거운 여론조사 분석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도 될까요? 예. 뭐 저희가 장 섰어. 아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국정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되는 변수가 날마다 여러 개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5분 뒤에는 이낙연 대표의 중대 결심인가요? 중대 입장 발표가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 장유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투트랙으로 여러분들께 날 것 그대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고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